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한능력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피한정 후견, 피성년 후견, 피특정 후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출제가 될 때 조문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축적된 판례가 부족하죠. 그래서 조문으로 출제가 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시험에서 공통된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족한 그리고 한정 후견, 지속적 성년 후견,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 후견 이렇게 연결해 두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잘 나오냐면 예를 들면 자, 조문상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 심판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한정 후견 심판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냐면요. 방금 제가 표현했습니다. 잠시 후에 지문에서 여러분 정식으로 볼 테니까 지금은 부담 없이 그냥 들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성년 후견 심판한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내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당연히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요. 반대로 또 어떻게 내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한정 후견 심판한다. 이렇게 냅니다. 역시 어떻게 돼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버리셔야 돼요. 조문 중심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면 한정 후견 심판으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하고 나오면 성년 후견 심판으로 연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닌 행위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한능력자 제도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피특정 후견인이 있죠. 그래서 이 피특정 후견인은 어떤 요건을 갖춘 자냐 하면 잠시 후에 지문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만은 역시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똑같아요. 조문은 그 지문은 내용은 똑같이 가다가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한정 후견,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성년 후견 심판,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어떻게 연결돼요? 특정 후견 심판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한지성, 후특. 예. 뭐 생소하지만 전혀 무슨 말이 무슨 단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지성 후특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잠시 후에 또 지문에서 여러분 확인되시겠습니다만은 자,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 심판을 할 때 또는 성년 후견 심판을 할 때는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 심판을 할 때는요.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하지 못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형식으로 출제를 하냐면 이렇게 냅니다. 자, 가정법원이 제가 중략 좀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여러분 한정 후견 심판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내요. 또 가정법원이 어떤 특정한 자에 대해서 성년 후견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냅니다. 어떠세요?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또 내요. 자, 어떤 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 심판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암기를 해두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럴듯하죠. 가정법원이
본인 배우자 등의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후견 심판하고자 할 때는 본인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맞죠? 근데 그렇게 내지 않고 자 한정후견 심판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못한다.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문상에는 한정후견 심판, 성년후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고 특정후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느냐. 그냥 한성고 특반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한성고등학교 고등학교, 한성고 특별반. 그렇죠?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치하죠? 네. 그렇지만 기억은 평생 남으실 겁니다. 한성고 특반, 한성고등학교 특별반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리고 제일 자주 나오는 또 뭐죠? 밑에 것도 가끔 나오지만 위에 부분도 부한지성 후특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이것도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이 딱 찍어서 여러분 눈동자를 조리개 삼아 사진으로 팍 찍어서 여러분 기억에 두지 않으시면요. 지문에 나오면 나올 때마다 헷갈립니다. 자, 이것은 자, 곧 역시 또 지문에서 보시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자,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근데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차이점이 앞서 보셨지만 요건상의 차이점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피한정 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피성년 후견 이렇게 가죠. 그런데 예를 들면 얘가 조금 안 됐지만 치매 환자를 예를 들어 보면요. 자, 어떤 치매 증세가 경증이랄까요? 그러니까 치매의 증상이 있는데 그렇게 아주 심하지 않은 정도. 아주 심하지 않은 정도면 피한정 후견 심판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런 요건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한정 후견 심판에 그러니까 한정 후견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거치게 되면 앞에 피자가 붙잖아요. 피한정 후견이 되고 예를 들면 치매 증세가 아주 중증이다. 아주 심각한 정도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도 못 알아보고 뭐 이런 경우 그렇죠? 자, 그런 정도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여러분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해당되어서 성년 후견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특정 후견이 이 사람은 이제 좀 독특한 경우다 그랬죠. 이것은 행위 능력은 있으나 특별한 목적을 특별한 이유로 그러니까 특정 후견 심판을 거쳐서 비특정 후견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독거 오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지자체라든지 어떤 단체의 어떤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비특정 후견인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한번 들어주시고 이 그림 화살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가 도대체 헷갈린다는 것이냐 하면요. 이게 헷갈립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 사람이 있습니다. 갑인데요. 피한정 후견인데 이 사람이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든 것에 그대로 비유하면 치매 증세가 더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성년 후견 심판을 거쳐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뭐 본인 배우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등등 청구권자 있죠? 이러한 일정한 청구권자에 의해서 피한정 후견인에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만들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종전에 내려진 한정 후견 심판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하고 성년 후견 심판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거.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지금 한정 후견 심판 절차를 거쳐서 피한정 후견인인 갑이 있다. 이 갑이 어떤 정신 능력이 사무처리 능력이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지속적으로 처리 능력이 결여된 상황에 이르렀을 때 피성년 후견인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요. 이때는 종전에 내려진 한정 후견 심판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성년 후견 심판을 거쳐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된다는 거. 그다음에 반대로 피성년 후견인인데 이 사람이 정신 능력이 다소 회복됐어요. 좀 회복되어서 좀 가벼운 정도로 다시 한정 후견 심판을 거쳐서 피한정 후견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역시 어때요?
종전에 내려진 성년후견 심판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 화살표 의미는 뭐냐면 피한정후견을 피성년후견을 할 때 또는 피성년후견을 피한정후견으로 하고자 할 때는 종전에 내려졌던 그 절차, 예를 들면 성년후견 심판 취소 절차 또는 한정후견 심판 취소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헷갈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냐면요. 이렇게 빠뜨립니다. 피성년 후견인인데 갑이 이 사람을 피특정 후견으로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종전에 내려진 성년 후견 심판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낸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이건 틀리는 겁니다. 이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없다. 자, 이해하셨죠? 이건 규정이 없어요. 틀린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갑이 피한정 후견이 있는데 피특정 후견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종전에 내려진 한정 후견 심판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비특정 후견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형식으로 또 전개가 되면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건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요.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규정이냐? 방금이 아니라 지금 칠판에 화살표 나와 있는 부분 아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피특정 후견인인데 얘를 피한정 후견으로 만들고자 해요. 그러면 종전에 내려진 특정 후견 심판 취소 절차를 거쳐한다. 여기서 이쪽으로 화살표 갈 때. 그쵸?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피특정 후견인데 피성년 후견으로 만들고자 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전에 내려진 특정 후견 심판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 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여러분에게 배부된 자료 24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자, 보시죠. 자, 제일 밑에 줄입니다. 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자, 뭐라고 나왔죠?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나왔죠? 네,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닙니다. 자, 동그라미 잘못 쳐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하고 나오면 뭐라고 나와야 한다고요? 부한, 지, 성, 후, 특 그랬죠. 그러니까 지성이니까 성년후견 심판을 거친다. 그래서 자, 여기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예?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내용은 여기 본인, 배우자, 본인도 스스로 자신을 심판 절차를 거쳐줄 것을 거쳐서 피성년 후견으로 만들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제한 능력자가 되어서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떤 때는 정신 능력이 돌아와서 유효한 법률행위, 매매계약이나 자기의 부동산 매매계약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정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다시 말해서 과거로 얘기하면 어떤 금지산 심신 상실 상태 과거의 그 금지산 요건처럼 그런 상태에 상태에서 정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아주 헐값에 그렇죠? 판단 능력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효한 법률이가 되어서 취소할 수 없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본인에게 막대한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나도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나도 나를 믿기가 힘들다. 이럴 때는 본인도 스스로에게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정도가 심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신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 후견 심판을 내려서 나를 피성년 후견으로 만들어 주시오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네, 당연히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청구권자 정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사촌이네 친족 등등등 이런 것은 여러분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검사는 공인에 이르러서 모든 우리 민법상 청구권자에 다 들어가죠.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방자치단체장 나오죠. 이건요, 우리 민법에서 어떤 청구권자에서 지자체장이 들어가는 경우는 유일하게 이 제한 능력의 어떤 부분, 피한정, 피성년, 피특정, 예? 후견인의 이와 같은 청구권자, 여기에 지자체장이 들어갑니다.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족법, 친상법과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실종선고 청구권자, 또 부재자 재산관리 명령의 뭐 청구권자. 아직 생각해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갔네요.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진도 여러분 보시면 확인되신 텐데, 어쨌든 실종선고 청구권자나 부재자 재산관리 명령의 청구권자나 이런 쪽에서도 지자체장은 안 나와요. 본인 배우자, 뭐 사촌인의 친족, 후견인, 검사까지 나와도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나오는 것은 여기가 유일한 부분이니까, 제한 능력자 이 부분에서 유일하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조문 중심으로 나오니까. 됐죠. 그러면 자, 어때요? 성년 후견 심판한다. 틀림없습니까? 어떠세요? 틀림없습니까? 그렇죠. 예, 성년 후견 심판을 한다. 틀림없네요. 자, 옳은 지문이고, 자, 첫 번째 지문이니까 좀 천천히 보셨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죠. 2번. 가정법원이 질병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앞부분은 여러분 거의 안 고쳐. 이 부분은 지문 안 고치고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지속적으로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부한지성,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하면 한정후견 심판.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하고 나오면 성년후견 심판이니까, 자, 부한지성, 그러니까 지성까지는 좋습니다.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자, 어때요? 한성고등학교, 그죠? 특별반 그랬으니까 한성고, 자, 한성고 어때요? 자, 한정후견 심판 개시할 때, 또 성년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틀리게 낼 때는 어떻게 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틀린다. 그죠? 그것은 조문에 규정된 바가 없다. 자, 일단 2번도 옳은 지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그럼 3번. 지자체장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성년후견 종료, 한정후견 개시, 한정후견 종료 심판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예, 틀림없습니다. 지자체장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법행 문제죠. 본인 배우자, 여러분 똑같은 부분 읽지 않겠습니다. 자, 본인 배우자 중략하고요. 검사 지자체장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여러분, 직권 절차 개시 규정 없습니다. 이런 규정 민법에 없습니다. 자, 규정이 없습니다. 직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지문. 성년 후견은 피성년 후견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촬영력이 또 똑같이 나오죠. 지속적으로 결의된 경우에 하나여 개시되고,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성년 후견이 개시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신체적 장애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 후견 심판 또는 성년 후견 심판을 개시한다는 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됐죠?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죠. 가정법원은, 자, 중략할게요. 질병, 장애, 노령 등등 쭉 가다가, 자, 역시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자의 청구, 어떤 자인지 아시죠? 본인, 배우자, 뭐 사촌인의 친족 등등등 검사, 지자체, 장애 청구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한다. 네, 역시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지문, 조문 중심으로. 그 다음 마지막 질문.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하면서 피성년 후견의 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네, 명문 규정 존재합니다. 자, 밑에 해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옵니다. 자, 4번 질문 보시죠. 자,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의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있고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진다 했는데, 그러면 성년 후견은 누구죠? 앞에 피자 띄고 그냥 성년 후견이라면 누구예요? 피성년 후견의 법정 대리인. 그다음 한정 후견이라면 피한정 후견의 법정 대리인. 아시죠? 근데 여기 동의권이 있고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진다 했는데, 동의권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동의권 없습니다. 동의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판사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판사한 부분이 있죠. 이건 뭐냐면요. 자, 미성년, 첫 번째 칸은 미성년자예요. 제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자, 요 세 사람이 제한 능력자죠. 행위 능력이 없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만은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행위 능력 없는 자, 행위 무능력자 아닙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 있어요. 그 점 특별히 여러분 오해 없으셔야 한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 계속 좀 보시면요.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누구예요? 1차적으로 친권자, 2차적으로 후견인이죠.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수 있고, 물론 이것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동의권 행사할 수 있고, 미성년자 행위를 대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동대취 이렇게 여러분 앞글자 따서 암기하는 겁니다. 동대취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동대취. 자, 동의권 네, 자, 이왕이면 색깔을 좀, 그쵸. 헷갈리지 않게끔. 자,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그래서 동대취. 이렇게 이제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누구예요? 피자 띄고 한정 후견인이죠. 역시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있고,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자신이 대리할 수 있고, 피한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누굽니까? 성년 후견이죠. 성년 후견은 동의권이 있다?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성년 후견의 법정 대리는 동의권이 없어요. 근데 여기 동의권이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산상 법률이에요. 뭐 매매 계약을 한다. 그다음에 뭐 피성년 후견인이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금전대차, 소비대차 계약을 맺는다. 이런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동의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법상의 신분행위 쪽으로 가면 예외적으로 동의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러면 우리 민법총칙에서 문제를 출제하면서 그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느냐?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떻게 내냐면 원칙에 입각해서 피성년 후견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다. 끝. 아시겠죠? 끝.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외까지는 여러분이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피성년 후견의 법정 대리는 대리권이 있고요.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지문에서 보시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일용품 구매 같은 거 있죠. 피한정 후견인이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가게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라면 한 박스를 산다. 이런 것도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동의 없이 했다가 이거 취소당하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제한 능력자를 보호한다기보다 오히려 억압하고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용품의 구매, 쉽게 말해서 대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그냥 줄여서 일용품 구매 등에 대해서는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곧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지문에서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그림은요, 이것은 아직 볼 때가 안 됐고요. 네, 좀 이따 다시 와서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자, 그럼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자, 4번부터 다시 보시죠.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있고 X, 대리권, 취소권이다. 자, 어때요? 동대취 중에서, 자, 동대취 중에 동의권 없다. 있고 있으니까 틀렸고,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3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는데, 여러분 어때요? 방금 그 도표에서 확인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바로 X 판단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했는데 동의권이 없다. 동의권 없다.
X. 그다음에 1. 다음 또 질문.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 자, 규정되어 있고요. 맞고. 자,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는 피한정 후견의 법률행위와 달리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년 후견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피성년하고요. 피한정 후견 제가 두 개 묶어서 방금 표현했잖아요. 이거 묶어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거 기억하시죠? 이 두 개 묶어가지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이든 피성년 후견이든 모두 일용품 구매, 대가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질문 틀렸죠?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는 피한정 후견의 법률행위와 달리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달리 아니다 같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틀렸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이 취소할 수 없다?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이렇게 두 개 동시 충족돼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출제자는 또 아주 유치하게 이렇게 함정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거나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문도 명백하게는 옳지 않습니다. 또는이 아니거든요. 동시 and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 3번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이 취소할 수 없고 가정부부는 위 일상적 법률행위 범위를 미리 정한다. 여러분 잘 가다가 이 뒷부분 있잖아요. 취소할 수 없고까지는 맞는데 뒷부분에 일상적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다. 이거 없습니다. 이런 규정 없어요. 아니 피한정 피성년에서 아까 그 비슷한 내용 봤는데 바로 이 부분 여기 나온 지문처럼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법률행위 범위 이건 가정법원이 미리 정한다는 규정은 전혀 규정된 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쵸? 4번 한번 볼까요? 자, 한정 후견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예, 틀림없죠. 예, 동의권이 있으니까. 만약 이것을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 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틀린 거죠. 이유는 뭐죠? 피성년 후견의 법정 대리인은 동의권이 없다. 동대치 중에 동의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다 중복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OX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자,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자, 보세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은 별도의 심판 없이 종료한다. 별도의 심판 없이 X. 심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림 아까 제가 그렇게 비유했죠. 여러분 눈 동자를 조리개사가 탁 찍어서 기억하셔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피한정 후견을 피성년 후견으로 하고자 할 때 이때 종전에 내려진 한정 후견 심판 종료 절차. 그렇죠? 그다음에 역시 피성년에서 피한정으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 근데 피특정에서 피한정이나 피특정에서 피성년으로 갈 때는 역시 종전의 특정 후견 심판 종료 절차. 그랬죠? 그림 여러분 연상하십니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죠? 피한정에서 피특정, 피성년에서 피특정 이렇게 갈 때 종전에 내려진 한정 후견 또는 종전에 내려진 성년 후견 심판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것은 규정된 바 없다. 자, 됐어요.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여기 이 그림에서. 그렇죠? 이 그림에서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미원 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이 피특정 후견에 대해서 성년 후견 여기 밑에서 피특정에서 이제 피성년으로 갑니다. 이럴 때는 심판할 때는 종전의 특정 후견에 대해서는 종료 심판한다. 틀림없죠? 맞습니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출제된 지문들이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거의 조문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제도가 나와요. 보호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판서 내용을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설명 여러분 들으시고 지문 보면 또 바로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판서에 되어 있는 이것은 이제 골자만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어디 나옵니까? 제가 여러분 별도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는 핵심 기본 자료 있잖아요. 핵심 기본 자료에 보시면 자세히 다 나옵니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 기본 자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좀 읽어주시고 제 설명을 연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핵심 기본 자료는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잘 볼 때도 있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같이 이제 펼쳐가지고 이렇게 설명 확인할 때도 있고 안 하고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칠판에서 판서된 내용에서 설명드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생략하고 할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래도 복습하실 때는 핵심 기본 자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우리 민법은요,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제도로서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속임수로 인한 지속권 배제 이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케이스로 사례 형식으로 출제가 될 때는 주로 누구로 냅니까?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으로 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 미성년자로 냅니다. 미성년자. 그러니까 어쨌든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 요 세 사람이 제한 능력자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사례 형식으로 출제를 할 때는 한 사람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누구를 띄우냐? 미성년자를 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미성년자 사례로 제시를 했고요. 자, 그럼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제도 하면 그냥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제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최고, 철회, 거절, 속임수로 인한 지속권 배제 네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최고권이란 것은요. 자, 이건 누구한테 인정되는 권리냐면 최고, 철회, 거절권은 모두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근데 이 최고권은 민법이 벌써 한 10여 년 됐네요. 2013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확답 촉구권으로 바뀌었어요.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풀어가지고 바꿨는데 여전히 관련 판례는 최고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함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최고는 뭐다? 확답 촉구권이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자,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계약할 수도 있겠죠. 왜? 상대방이 민법을 모르는 경우 우리 통상의 경우 민법 공부하기 전에는 미성년자와 무슨 휴대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중고폰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이거 취소당할 수 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민법 우리 보통의 일반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계약을 해도 뭔가 법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계약을 하든 아니면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계약할 때.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던 상대방일 수도 있거든요. 이 B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선의 악의가 무슨 뜻이냐면요. 자, 미성년자와 법률행위 할 당시에 상대방이 이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선이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선이. 그러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계약을 했다. 그건 뭡니까?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상대방은 뒤늦게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내가 불리해질 수 있구나. 취소당할 수 있구나. 일방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상대방은 일단 뭘 할 수 있냐면 최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확답 촉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고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보내야 되냐? 법정 대리인에게 보내야 돼요. 얘가 여전히 미성년자 상태일 때는요. 법정 대리인 A- 여기 A는 미성년자, A-는 법정 대리인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법정 대리인에게 최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최고를 보낼 때 이거 다시 하면 자주 나옵니다. 최고를 보낼 때 이걸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됐죠? 이제 여러분 같은 말이란 거 이미 언급했고요. 그래서 확답을 촉구할 때, 즉 줄여서 저는 그냥 최고로 할게요. 최고를 보낼 때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확답을 받을 수 있는 가능기간을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그 기간 내 상대방이 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을 때 여기 여러분 여기 발신주의가 적용돼요. 발신주의. 자 여기 확답을 발신하지 않았을 때 보통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을 취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은 발신주의를 취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보낸 최고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았을 때는 보통의 경우는 모항스러워 보고 보통의 경우는 취인항스러워 보고 특별한 경우는 취소항스러운다. 그럼 또 여기 보통 경우는 뭐고 특별한 경우는 또 뭐냐? 여러분 헷갈리죠? 그래서 이 보통의 경우는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요. 친권자, 부모. 특별한 경우는 이건 뭐냐면 특별 절차를 요하는 경우인데 사례로 보면 이것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고 후견인인 경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후견인이 이제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이 미성년자가 뭐 어떤 재산의 중대한 매각행위라든가 이런 처분행위 했을 때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절차인데 이런 절차인 경우, 이 특별한 경우 만약에 이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 기한 내 확답을 발신하지 않았을 때는 이 A와 B 사이의 계약을 뭐항스러워 본다? 취소항스러워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여러분 여기서 부담스러워요. 그럼 보통 경우 특별한 경우 나누어서 이렇게 기억해야 되냐? 예, 나누어서 기억하는 것이 당연히 정상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대부분 뭘로 낸다? 보통 경우로 냅니다. 보통 경우. 특별 절차를 요하는 경우 이렇게 가면 이때는 취소항스러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셔야 되지만 대개는 그냥 보통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 이런 형식으로 내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제도의 첫 번째는 뭐다? 상대방에게 최고권이 인정이 된다. 확답 촉구권이 인정되고 기억해야 될 것 꼭 했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확답 촉구할 때는 1월 이상 유예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 이제 무권 대리에 가면요. 무권 대리도 상대방이 본인을 향해서 최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헷갈릴 게 없지만 나중에 이제 무권 대리 부분에서 최고도 하고 공부하고 나면요. 두 개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출제자는 또 그걸 노립니다. 여러분의 그 혼돈을 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월 이상 유예기간을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되면 지금은 틀렸다는 것이 바로 와닿지만 나중에 무권 대리까지 공부하고 나면 그때는 순간적으로 그죠?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이런 이상. 자, 그리고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철회권이 나옵니다. 우선 미성년자와 상대방이 법률행위 중에 이제 계약을 한 경우. 자, 어떤, 노트북 매매 계약을 했다. 그죠? 네, 계약을 했을 때 또는 미성년자가, 아빠가 미성년자 명의로, 사준, 네, 원룸, 오피스텔에 있다. 이 오피스텔을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 계약 당시 미성년자는 사실을 알았던 상대방, 뭐예요?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인정 안 됩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뭐였을 때, 선의였을 때만 인정이 된다. 여러분 납득하시죠? 선의의 상대방에만 인정되는 것이 뭐다? 철회권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지문에서 자주 출제합니다. 네, 꼭 알았던 상대방에도 철회권이 인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내면 틀립니다. 선의자에게만 인정되고 그리고 계약인 경우 미성년자와 상대방의 매매 계약과 같은 이런 계약인 경우에 상대방이 뒤늦게 미성년자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스스로 그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초래할 수 있다. 초래가 뭐예요? 없었던 것으로 나 그냥 물리겠다는 거죠. 나 이 계약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스스로. 그렇게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든가 그런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절권이 나오는데 우선 이제 셋 중에는 가장 빈도가 약한 지문인데요.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요 그림 이건 계약에서는 적용이 안 돼. 계약에서는 적용이 안 돼. 상대방이 인정된 권리가 아니고 단독행위에서 미성년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단독행위에 대해서 뭐 채무 면제라든가 이런 뭐 어떤 단독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냐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너 미성년자 아니야. 너 그런 행위 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럴 때 상대방이 선의 악이 선의가 되느냐 악이어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선악을 불문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한다. 이건 명문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거절권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선의 악이 불문하느냐 등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악의의 상대방에도 당연히 거절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못 들은 것으로 하십시오. 그냥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어떤 정리? 자 최고 거절은 상대방이 선악 불문. 자 그다음에 철회는 반드시 상대방이 선일 때만 인정. 그리고 최고나 철회는 계약인 법률행위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요. 특히 철회는 계약인 법률행위에서. 근데 거절권은 어디에서? 미성년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 발생이 된다. 상대방의 거절권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속임수로 인한 지속금 배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임수 하면요.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적극적 속임수가 속임수를 종전에 사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술. 예? 속일 사자에 술수를 쓴다 해서 사술로 인한 지속금 배제인데 지금 민법 개정해서 용어를 속임수로 바꿨는데요. 종전 판례인가 아직도 시험에 나오는 판례는 여전히 사술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역시 같은 용어로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속임수는 사술은 자, 각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적극적 속임수와 소극적 속임수로 나누어 보시는데 적극적 속임수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다든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든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든지 그래서 나이를 고쳤다든지 이런 정도면 적극적 속임수라고 봅니다. 근데 소극적 속임수는 뭐냐면 단순히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자신을 칭했다든지 아니면 뭐 군대를 갔다 왔다라고 상대방이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헷갈리게 했단 말이에요. 좀 어려 보이는데 벌써 군대를 갔다 왔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이가 뭐 만 19세 적어도 성년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성년자라고 칭한 경우 뭐 군대를 갔다 왔다고 표현하는 경우 등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회사를 경영한다. 아주 어려 보이는데 회사를 운영한다. 이러면 성년자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속임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소극적 속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속임수에는 다수 학자들의 견해는 적극적 속임수 플러스 소극적 속임수도 포함된다는 게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어떤 말을 할지 아시죠? 자, 우리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되니까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소극적 속임수는 속임수로 보지 않습니다. 적극적 속임수만을 속임수로 보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를 썼을 때 미성년자의 즉 제한 능력자의 지속권을 뭐 한다고요? 배제시킵니다. 배제시킨다는 소리 뭐예요? 박탈시켜버려요. 따라서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위조해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렇다면 이건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 대리인은 지속권 행사 못합니다. 박탈돼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누구를 보호한다?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박탈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대로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도로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지문으로 가서 함께 여러분 풀어 보시죠. 자, 여러분 29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5번 지문 보시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여러분 어때요? 가당치 않죠? 틀렸죠? 3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상이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1개월이죠. 네, 틀렸고 뭐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지문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 그러니까 여기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상대방이 1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확답 촉구 나왔죠. 능력자로 된 사람이 이제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된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이제 확답 촉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자 발신주의 적용되는 거 아시죠? 아니하면 행위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뭐 이건 보통의 경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잠깐만 여기 미성년자와 그러한 상대방이 최고로 볼 때 원칙적으로 A가 여전히 미성년자 상태일 때는 법정 대리에게 최고를 해야 한다 했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을 때 얘한테 직접 최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아직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되는 게 최고할 수 있는데 이 최고할 때 이 법정되는 친권자, 즉 보통의 경우일 때는 기간 내 확답 바라지 않으면 무항수로 본다? 추인항수로 본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을 때는 얘한테 직접 최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무항수로 본다? 역시 보통의 경우로 봐서 이거 추인항수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미성년자인 상태일 때는 상대방은 미성년자 A에게는 최고 못한다 했죠. 아까 확답 촉구 얘한테는 보낼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 해야 되지. 그래서 미성년자가 성년자 됐을 때는 얘한테 직접 최고할 수 있고 확답 촉구할 수 있고 아직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대리에게 해야 되고. 네, 틀림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이제 취소항수로 본다. 이게 틀렸어요. 틀렸죠? 추인항수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자꾸 능력자가 된 경우로 이제, 전제를 하네요. 그에게 1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예, 뭐 틀림없죠. 틀림없고요. 2번. 마지막 2번.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래. 능력자가 아직 되지 못했을 때는 누구한테 보내야 돼? 법정대리인에게 1회 촉구, 확답 촉구, 최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 자, 발신주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이건 조문 중심으로 출제했는데 이 법정대리인을 누구로 봐야 돼요? 친권자로 봐야 된다. 그럼 납득하시죠? 네. 그래서 조문 중심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자,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자, 여러분,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그러면 이제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철회 물어볼 거예요. 철회. 그렇죠.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소리는 뭐예요? 악이죠, 악이. 악이일 때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네?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한능력자와 맺은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려면 뭐 해야 돼? 소원의 상대방만 할 수 있다. 악의는 안 돼. 그 다음에 3번.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 추인이 뭐냐면 제한능력자의 측에서 추인, 즉 법정대리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즉 악의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리가 뭡니까? 철회권 행사하지 못한다. 네, 틀림없습니다. 네,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한능력자의, 자, 단독행위 나왔습니다. 여러분, 단독행위 나왔어요? 자, 단독행위하고 나오면 뭐 나올까요, 여러분? 거절권 나오겠죠.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고 제한능력자에게 한 거절의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는데 틀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왜 틀렸냐면요. 기억하십시오. 이 철회권은요. 여기 거절권 지금 지문이었는데 철회권도 먼저 보시면 철회권은 미성년자에게 행사해도 되고요. 법정대리인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최고는 확답 촉구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해야 되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 미성년자 A에게는 확답 촉구, 즉 최고 못한다 그랬잖아요. 얘가 성년자가 되기 전에는 얘한테는 직접 최고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죠? 예. 근데 철회나 거절은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 법정대리인에 굳이 안 해도 돼. 미성년자에게 바로 철회해버려. 너하고 한 계약은 나 철회할 거야. 행사해도 되고 거절도 마찬가지. 미성년자가 한 단독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그대로 법정대리인에게만 거절할 수 있다면 틀려. 미성년자에게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네, 이거 틀렸죠. 그래서 4번 다시 한번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쭉 중략하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되고 제한능력자에게 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틀렸죠? 효력이 없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입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속임수로 하고 지문이 나오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원칙적으로 적극적 속임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제자가 지문에 소극적 속임수, 적극적 속임수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문을 구성하지 않은 한 그냥 단순히 속임수하면 원칙적으로 적극적 속임수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지문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럼 어떤 경우로 보셔야 되겠죠? 동의서를 위조했다든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취소권을 박탈시킨다 그랬죠? 네, 그래서 O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문 중심으로 출제를 했네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한능력자 제도는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또 다른 부재와 실종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